김경원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네, 예. 김 박사께서 20년 전에 얘기하셨다는 짧은 동영상이 상당히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10년 전은 사실은 굉장히 경제가 좋았던 시기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예, 되게 좋았죠. 상대적으로. 예. 지금보다는 아마 경제 성장률이 한 4%는 높았던 아마 5, 6% 하던 예. 그런 시기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보면 왜 그게 인기가 있을까요? 지금 상황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은 부동산이 뭐 정부 발표로는 안정됐다고 하는 건데 요즘은 이제 부동산보다는 근로의욕 약화 그것 때문에 그렇게 얘기가 될까요? 이미 부동산은 올라갈 때라 너무 올라간 상태여서 이미 빈부격차가 많이 벌어진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요즘에 그런 상황이 요즘에도 지속되고 있냐 그러면 더 심화됐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20년에 비해서. 이게 사실은 집값이 오르는 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가장 큰 문제는 부동산이 오르면서 빈부격차가 벌어질 건 제가 말씀드렸던 거고 그 상태가 지속이 되면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게 근로의욕 말씀하셨는데 희망실종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게 희망이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집을 장만하기가 수십 년이 걸린다면 차라리 내가 포기하고 말지라는 생각. 이렇게 열심히 해도 뭐 하냐. 뭐 어차피 내 집 한 채도 장만 못하고 죽을 수 있는 인생인데라는 생각, 그런 생각. 좌절이라는 그 키워드가 자꾸 떠도르니까 이미 헬조선이라는 얘기는 나왔잖아요, 옛날에. 근데 그 상황이 지금 몇 번 정부를 거치면서 시화화 되면 됐지, 약화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요즘에 또 하나 거기랑 같은 키워드로 같이 등장하는 게 그때 말씀 안 드렸는데, 저출산이라는 문제가 좀 심각한 사회 문제 아닙니까? 네. 제가 저출산에 대해서 또 제 딴에 또 이코노미스트라고 또 리그레션하고 분석을 여러 번 돌려봤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저출산을 그 결정하는 가장 큰 요인이 뭔가라고 찾았거든요. 그 팩터를 여러 개 돌리기도 하고, 제 딴에는 또 통계 오류를 막기 위해서 별짓을 다해서 뽑아낸 결론이 집값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놀랍게도 저출산을 하게 된 애를 안 낳는 가장 큰 이유, 집값이 비싸서 못 낳겠다는 거예요. 왜? 그게 이제 소장님 지금 사회 문제, 빈부격차뿐만 아니라 근로의욕 문제뿐 아니라 출산율이 낮은 대한민국의 총체적 문제까지도 집값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제 집값과 저출산 문제는 조금 접어두고요. 그것까지 나오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예, 소장님. 예, 길어지죠, 뭐. 지금 이제 핵심 문제는 이건데요. 집값이 오르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라는 인과관계가 이제 우리 오늘 얘기의 핵심인데, 제가 좀 근원적인 질문을 던진다면, 집값이 오르면 더 열심히 해야 집을 살 수 있으니까 근로의욕이 오른다고 주장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는 집값이 너무 오르면 집 사는 걸 포기하기 때문에 오히려 근로의욕이 떨어진다고 할 수도 있는데 이게 집값이 오름으로 해서 근로의욕이 더 강해지느냐 약해지느냐는 양쪽 다 가능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이제 항상 우리가 이제 이코노미스트 오래 하다 보면 이제 이제 코젤리티, 무엇이 뭐를 원인을 제공했다라고 이제 따져볼 때 결국에는 뭐냐 보면은 우리가 경제학 오래 한 친구들 얘기는 계속 처음에는 인풋을 넣고 마음이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과하면 다시 거꾸로 가는 걸 하도 많이 보는데요. 집값이 소장 말씀대로 집값이 오르면 당연히 근로의욕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겠지. 내가 집이 올랐으니까 일을 더 열심히 돈을 더 많이 내게 된 게 있지만 그것이 어느 단계를 확 피벗 포인트, 그러니까 크리티컬 포인트 매스를 넘어가면, 그러니까 굉장히 변곡점을 넘어가면 당연히 더 이상 일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포기를 하게 되죠. 그 단계가 되면. 네. 그 자료를 보니까, 그러니까 중위소득과 아파트 평균 가격 이렇게 비교한 비율, 그 비율이 2008년에는 7.3배였는데 15년 후인 2024년에는 14.5배가 됐다. 이 얘기는 뭐냐면 15년 동안에 급여를 다 모아야 집을 한 채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니까. 근데 뭐 급여를 다 저축할 수는 없으니까. 당연하죠. 그죠? 생활하고 많이 저축해야 뭐 20% 정도 저축을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월급을 20%씩 저축한다 그러면
15년 곱하기 5 하면은 75년 걸린다는 예. 소린가요? 예.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값이 어느 정도 수준 이상 오르면 포기하는 사람이 많고 많죠. 그렇게 되면 예. 근로의욕이 약화된다. 예. 값이 너무 뛰다 보니까 집을 그 부모가 상속해줬더니 재력을 가진 친구들은 뭐 별 문제 없겠죠. 근데 웬만하면 자기가 이제 이 맨 땅의 세대에서 집을 사야 되려고 그러면 이게 그 뭔가 산이 에베레스트 산 보는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바닥에서 저걸 언제 올라가냐. 그러면 차라리 안 올라가고 말지.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할 이유도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적당히 높으면 예를 들어 서대문 안산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얼마 안 되네. 올라가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게 산 크기가 에베레스트 정도 되면은 포기를 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것이 일할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이제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증거가 있긴 하죠. 예를 들면 이제 미국 얘기였지만 소위 조용한 퇴직이라 그래서 일을 하는 거 직장에 있으면서 적당히 하는 거, 소위 QQ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도 그게 상당히 심하다고 심합니다. 하고요. 예. 두 번째는 받는 만큼만 일한다는 예. 의식도 굉장히 팽배해 있는 것 같아요. 예. 통계 같은 거 보면은 뭐 반 이상의 예. 직장인들이 예. 너무 열심히 하는 거 손해다. 예. 받는 만큼만 일한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 승진 원하지 않는다. 예. 그죠? 그럼 이 세 가지를 보면 확실히 근로의욕이 전보다 못한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복합적인 것 같아요. 당연하죠. 네? 예. 첫째는 이제 선진국이 돼서 이제 그동안에는 돈 벌려고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웬만큼 돈도 벌고 미니멈이 생활이 보장되는 것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죠? 네. 또 하나는 경제 성장을 안 하니까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 6% 1년에 경제 성장할 때는 네. 열심히 하면 돈도 많이 벌고 기회가 많은데 지금 이제 2%도 못하는 경제가 됐잖아요. 그러면 성장 기회가 없잖아요. 그렇게 볼 때 이미 선진국이 됐고 그 다음에 저성장으로 들어갔고 따라서 돈 벌 기회는 별로 없고 뭐 그런 것 때문에 근로의욕이 약화된 것이지 부동산 문제는 옛날에는 중요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옛날보다는 덜 중요한 거 아닐까요? 저의 말씀 뭐 맞습니다. 제가 그 부인하는 건 아니고요. 뭐 사실 만병통치약처럼 하나의 원인으로 다 설명하겠다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래 아직도 집값이 굉장히 큰 역할을 요소라는 것은 근로의욕 저하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히 소장님 말씀대로 일본화 되고 있다는 얘기도 좀 많죠. 프리터족, 정규직 절대 안 잡고 아르바이트 계속 전전하면서 자유생활 즐기겠다. 그리고 일본처럼 칸가루족이라고 절대로 부모 있어가지고 독립 전혀 안 하고 왜냐면 부모가 주는 연금으로 내가 생활을 하고 뭐 일을 할 의욕도 없고 그래서 이게 사회 병폐 현상이라 일본에서 이미 떠들기 시작했는데 그 일본도 그것이 저성장이 오래되면서 이게 생긴 현상이라고 소장님 말씀 맞습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소장님 일본의 저성장은 왜 생겼을까요? 그러면 결국에 저성장의 원인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30년 전에 어마어마하게 올랐던 집값이 빵 터지면서 부동산 값이 그 후유증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일본도 후유증을 겪는 거고 우리는 아직 터지지는 않은 것 같은데 조정을 받았어도 그 일본도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30년 전에 그 이 불황의 시작은 집값에서 시작했다. 그것이 터지면서. 그렇지만 반대잖아요. 우리는 1991년에 일본의 부동산 버블이 터졌잖아요. 91년에. 그때는 심하게 말하면 뭐 100원이 20원, 30원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기업의 자산도 가치를 형편없이 떨어져가지고 소위 뭐 대차대비포 불황이니 뭐니 했던 건데 그 경우는 부동산이 올라서 근로의욕이 떨어진 건 아니고 오히려 떨어져서 떨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선생님,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릴 말씀 그 뜻은 아니라요. 일본도 부동산이라는 것이 어쨌든 큰 역할을 했다. 올라갔든 내려갔든 간에.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린 것 지금 말씀은 집값이라는 것이 오르든 내리든 간에 어쨌든 굉장히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우리는 법으로는 아주 다양스럽게 크게 터지진 않았고 조정받는 데는 있지만 다양스럽긴 하지만 우리는 안 터졌지만 안 터진 대로라도 지금 굉장히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또 하나는
저성장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저성장이라는 것에 제가 이게 자꾸 이렇게 이제 만병통치약을 팔아먹는 돌팔이 의사에 대고 약팔이처럼 들릴 것 같아서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의 지금 그 저성장의 근본 원인을 좀 살펴보면요. 내수가 굉장히 부진합니다. 네. 최근 통계는 내수가 뭐 소비 판매 지수가 굉장히 대표적인 지수인데 10분기 연속 마이너스예요. 이거 통계 심각한 거죠. 예, 뭐 통계 작성 이런 적이 없으니까요. 10분기 연속이다. 그러면 당신 그러면 내수 부진을 왜냐하면 내수라고 하는 것이 부진하다는 얘기는 뭐 별것으로 다 저성장 기존이 저성장 내수 부진 이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거냐. 그러니까 이거 왜 그러냐면 세금도 너무 많이 걷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우리가 중과세의 나라입니다. 세금 뭐 못 고친다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 때 하도 많이 걷어서 지금 중위권은 올라간 데다가 1인당 세금 부담이 더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수 여력이 없다는 건 하나 있습니다. 소장님.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내가 집값으로 만병통치약 얘기를 하는데 소장님 집값이 오르면요. 어떤 문제가 되면 빈부격차가 벌어집니다. 원래가 왜 집값 얘기를 자꾸 제가 하냐면 이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최초의 그 시기는 DJ 정부 때입니다. 우리 우리 김대중 대통령께서 IMF 극복한다고 해가지고 그 극복의 방법을 주로 쓴 게 제가 IMF 태스크포스 팀장이라 기억을 하는데 통화량을 있잖아요. 5년 동안 4.5배를 늘렸습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렇게 돈을 많이 푼 정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장님 돈 풀면요. 김대중 정권 때. 예, 4.5배입니다. IMF 후죠. 예, 후에 이제 극복하겠다 프린트 머니를 한 겁니다. 돈을 찍어낸 거예요. 그럼 소장님이 이게 물가라는 게 뭐냐면 이거 경제학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데 이론적으로 프리드만이 한 얘기인데 물가라는 것은 풀린 돈하고요. 돌아다니는 재화하고 맞바꾼 교환 비율이래요. 그게 이제 굉장히 수요와 공급이 만나 결정되는 물건의 가치라는 건 전통적인 경제 이론이고 또 하나 그 통화론자 쪽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맞는데 그 사람 얘기는 풀린 돈하고 돌아다니는 재화하고 맞바꾼 교환 비율이라는 거예요. 그 세상에 컵이 5개밖에 없고 풀린 돈이 100만 원이면 이거 컵값은 20만 원입니다. 근데 인쇄소에서 한국은행이 100만 원 찍어다 이제 그 경제에다 200만 원 만들어주고 컵은 5개면 당연히 컵은 40만 원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풀린 돈이 그러면 물가를 올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함부로 돈을 못 찍어냅니다. 어느 중앙은행도.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겹친 게 중국이라는 존재가 떴잖아요, 소장님. 중국이 세계의 그 공장으로 뜨면서 저가 물품이 DJ 때부터도 어마어마하게 쏟아 들어오면서 물가를 안정시키니까 이 돈이 가서 소비자 물가는 못 올리는 대신에 주가하고 코스닥, 그 다음에 금리를 올린 게 시작이 그때부터입니다. 그때 2003년에서 7년 사이에, 그러니까 세계 금융 위기 오기 한 1년 전. 예, 예. 그때 제 기억에 그때 골디락스라고 그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말하자면 등 따스고 배 굴른 시기다. 근데 예. 그 이유가 금리가 꽤 높았는데도 불구하고,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미국 얘기죠. 미국에서 금리가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왜 안 올랐느냐. 아까 예. 말씀하신 대로 예. 싼 공산품이 마음에 들어와서 그랬다는 얘기인데, 예. 그건 미국에도 그랬고, 이제 우리도 그랬다는 한국도 그랬는데, 예. 이제 지금으로 다시 돌아와서 얘기하면, 이제 지금 소비가 부진한 것은 사실이고요. 경제 성장률보다 훨씬 밑돌고 있으니까. 근데 소비 부진의 원인을 뭐라고 그러냐면, 개인 부채가 많아서 그렇다. 예. 이렇게 말하는데, 예. 그 개인 부채라는 게 바로 부동산 사느라고 들어가는 예, 맞습니다. 거거든요. 우리나라의 개인 부채라는 것은 부동산 담보대출이 맞습니다. 많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는 지금 이미 이제 아까 지적하신 대로 부동산이 많이 오른 상태인데 돈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자기 재산의 한 70%가 부동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거기 다 들어가서 꽉 막혀 있으니까 금리는 최근에 좀 내렸지만 또 올랐고, 그러니까 금리 이전에다가 보니까 소비할 돈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죠?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소비 부진의 원인이 너무 많은 돈이 부동산에 들어간 게 사실인 것 같기는 하지만. 맞습니다. 예, 예. 다시 이제 우리의 종속 변수는 지금 근로 의욕 아닙니까? 예. 그래서 소장님, 잠깐만 좀 말씀드리겠어요. 그거 좀 100% 그 말씀 드리려고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건데, 첫 번째 그래서 그것이 진행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원래가 이게 통합 팽창을 하면요. 돈을 풀면 유명한 격언이 있습니다. 부자에게는 더 많은 부로. 교환 비율이 바뀌지 않습니다. 나는 가만히 내 자산을 갖고 있는데 돈을 많이 풀어줘서 이 표시가격이 올리잖아요. 교환 비율이.
빈자에게는 더 많은 빚으로 풀린다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집값이 너무 이제 올라가니까 이제 늦으니까 사람들이 야, 더 늦기 전에 나 아무것도 없는데 부모가 물려준 것도 없고. 그러니 더 늦기 전에 몰빵 질러서 누구 말대로 잔뜩 땡겨서 집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부터 소장님 말씀 이겁니다. 두 가지 얘기가 내수부진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데 소장님께서 중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째, 빚을 한이 많이 지다 보니 원금과 이자 받느라고 그 다음에 돈이 없습니다. 노무현 때부터도 그랬습니다. 원금과 이자 갚느라고 소비 여력이 없다. 왜냐면 가처분 그만큼 줄어들으니까. 둘째, 세금은 둘째 치고요. 두 번째, 소장님, 빈부격차가 벌어집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빈부격차가 벌어지면 내수부지로 바로 옵니다. 왜 그러냐면 경제학적으로 이거 상식으로 얘기하면 소장님 100명이 있잖아요. 적당히 소득이 분배가 되면 겨울이 되면 요즘처럼 내가 비유 좋네요. 외투를 하나씩 삽니다. 파카를 하나씩 겨울이 되면. 그럼 100벌이 팔리죠. 근데 빈부격차 확 벌어지면 돈 있는 사람 한 2명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가난하다고 그러면 외투를 살 돈이 없습니다. 근데 부자가 외투를 살려고 그러면 그 사람 100벌을 사줍니까? 아니잖아요. 기껏 50벌 살 일도 없고 기껏해 한두 벌 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이게 내수 여력을 당연히 갉아먹습니다. 그 원인,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장님 말씀대로 지금 내수부진의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가계부채입니다. 집 사느라고 생긴. 글쎄. 그 집값이 유발한 가계부채고요. 그 가계부채가 높다 보니까 쓸 돈이 없고 쓸 돈이 없으니까 내수분이 되고 내수분이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창업할 기회가 없어집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집값뿐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인프레가 오면 사실 없는 사람이 더 고통이 많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집값도 중요하지만 주식도 중요하잖아요. 지금 요새 젊은 사람들 주식 많이 하잖아요. 거기서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아, 당연하죠. 그러니까 자산 가격이 오르면 있는 사람이 유리하겠죠. 유리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제 근로의욕 저하 얘기를 하면서 하나 빼먹은 게 전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그 몇 가지 경제 정책 중에 이제 제가 보기에 중요한 게 최저임금을 뭐 10,000원 이렇게 가까이 대폭 올렸잖아요. 첫 해 아마 35%인가 뭐 올렸습니다. 올렸죠. 맞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이제 그러면 예를 들면 최저임금을 35% 올리면 사람들이 더 열심히 일하냐? 아닐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지금 분위기가 워라밸이니 뭐니 해가지고 가능하면 좀 노는 분위기. 응?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경제의 문제가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정부가 현금 살포하는 공짜 돈 뿌리는 거, 그거 하고, 두 번째는 놀아라. 지금 예를 들면 딱 한번 뭐 법정 휴일이 아니고 임시 휴일로 막 정하고, 또 뭐 휴일이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걸리면 하루 더 놀고, 이게 뭐 노는 거를 아주 뭐 인심 쓰듯이 하고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노는 거 다 좋아하니까. 다 좋아하죠. 그래서 나라 전체 분위기가 지금 몇 년째 공짜 기대하고 놀기 좋아하고 그렇게 바뀐 거 아니에요? 그게 소장님, 근데 그것도 이제 그렇게 따지면 사회 분위기가 바뀐 건 사실입니다. 인정하고요. 그런데 그거를 바뀌는 그 동인이 뭘까? 그렇게 바뀌게 하는, 아까 얘기한 세대가 바뀌었다. 뭐 MZ 세대고 셀피시한 세대가 뭐 주역으로 젊은 세대로 등장했다. 그것도 맞고. 그런데 소장님 또 하나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게, 젊은 층이라 하더라도 이제 우리가 일본화 됐다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자영업을 하든 소장님, 창업을 하든, 만약에 돈이 좀 벌리는 기후가 되고 이렇게 뭔가 이렇게 좀 어쨌든 소장님 벤처를 하든 새로운 창업을 해서 세계적인 기업도 가도 내수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내수가 좀 성공을 해야지 벌어가지고 세계 시장을 바라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동시에 일단 아까 뭐 가계부채 문제, 뭐 빈부격차 문제 등등 내수 자체가 클 수 없게 해놓은 데다가 최저임금을 너무나 많이 올려서 이게 그래서 최저임금과의 싸움이라고 표현을 했죠. 이미 그때도. 지금 자영업자들은 사람 못 쓰잖아요. 못 쓰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 자영업자가 자영업 갖고 성공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자기 몸을 갈아놨기 전에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업을 이제 벤처, 이스 그레이트 아이디어라고 뭔가 해도 일단 내수 시장부터 팔아줘야 되는데 그게 하늘의 별 따위가 되니까 기회가 줄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해봐도 소용없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일을 해도 뭐 성공할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러니 이게 소장님 아까 말씀드린 희망실종이라는 얘기를 자꾸 말씀드리는 겁니다. 희망이 너무 이게 없다 보니까 의욕들을 안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근로의욕이에요, 소장님. 살아갈 의욕이 옛날처럼 막 도전하고 이것도 해봐야 돼, 저것도 해야 돼. 그것뿐만 아니라 그냥 뭔가 좀 이걸 열심히 해서 뭐를 축적을 해서 뭐를 뭐 집도 사고 그다음에 돈도 벌고 하는 의욕이 너무 이게 날아가 버리니까 내가 왜? 해도 안 되는데 이런 얘기가 자꾸 사회 전반적으로 팽팽한 사실이고 또 제도적으로 소장님 실업급여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네. 그것도 주 50인과 함께 실업급여가 잘 되면 6개월 일하고 제가 그 조교들을 써봐서 안 하는데 6개월이 조교들 잘 그만둡니다. 실업급여가 또 아주 빵빵히 나온다네요, 또. 그래서 또 한참 놀다가 다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걸 또 제도적으로 또 양산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이게 좀 그 근로의욕을 좀 보충시키기보다는 제도, 아까 소장님 말씀 돈 푼다는 얘기가 아마 그런 거야. 돈 뿌린다니. 그래서 이게 제도적, 그리고 그 최저임금, 우리나라처럼 최저임금 계속 올리는 나라는 제가 미국도 연방 기준으로 7.25달러를 2009년에 정하고 나서 한 번도 안 올렸습니다. 연방 기준. 물론 주마다 좀 더 주는 데도 있지만 연방 기준 따르는 주도 한 반 이상입니다. 그거 왜 안 올렸겠어, 미국이. 그거는 최저임금 올리면 실업 늘어납니다. 경제학 교과서 얘기대로. 실업이 늘어나면요, 오히려 못 사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최저임금이 비슷하네요. 7.25달러요. 그러니까 네. 한국이 10,000원이니까. 네. 그런데 미국 우리 소득의 2배잖아요. 예. 그러니까 소장님. 소득 대비 우리 최저임금은 훨씬 2배라고 높죠. 봐요. 훨씬 높죠. 그래서 최저임금이 이렇게 높으면요, 소장님, 이게 도대체 이제 그 내수부터가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영업자가 못 살아나는데, 그리고 자영업자가 못 살아나는 뿐만 아니라 이게 그 최저임금을 받는 계층도 같이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 기계화를 해버리거든요. 무인화. 그러면 고용이 줄죠. 아르바이트 자리가 옛날처럼 쉽게 안 나온답니다. 애들 얘기가. 그 최저임금. 그래서. 아니, 그런데 네. 지금 사실은 사람이 부족한 건 또 사실이잖아요. 지금 웬만한 좀 일자리에는 외국인들이 예. 지금 뭐 대체로 한 우리나라 그 임금 근로자가 한 2,100만 명 되는데 외국인 근로자가 한 200만 되니까 이미 우리나라는 10%라는 근로자들이 외국인 근로자거든요. 그만큼 사람이 없다는 소리니까 또 어떻게 보면 임금이 비싸지는 것도 또 불가피한 거 아닐까요? 그것도 맞는데, 소장님, 이것도 있습니다. 사람 모자란다고 그러는데요. 우리가 노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할 바에야 나 일 안 하겠다는 애들도 꽤 많다는 건 젊은 애들이. 내가 대학 나왔는데 내가 그 정도 최저임금 받고 일을 안 한다라는 계층도 많고요. 그 대학 교육이 너무 보직되다 보니까 에이, 차라리 놀아. 내가 이게 대학 교육을 왜 받았는데 이 정도 할 바에 안 한다는 친구. 그러니까 선택적 실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 조사해 보면 그냥 쉬었어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쉬었음,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러면 그리고 지금 일자리들은 고용률이 사상 최대라고 그러는데 대부분이 60대 이상의 노령 인구에서 그 시간제 근로로, 왜냐하면 나이가 먹고도 은퇴할 수 없는 정도로 지금 경제가 악화되니까 일을 자꾸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냥 건강도 옛날보다 좋아졌고. 거기서 생기는 거지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일을 안 하려고 한다는 얘기도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또 문제를 제기하셨는데 인력이 부족한 것은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이 꽤 많아서 부족하다. 이제 아까 젊은 사람들 그냥 쉬었음. 예를 들면 청년의 뭐 5%나 10%가 그냥 쉬었음 하면은 그 상당한 인력이잖아요. 근데 지금 그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실업률 조사를 하면서 어느 통계 보니까 응답자의 40%에서 50%가 그냥 쉬었음이라고 대답을 하더래요. 실업자 중에. 그래서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실업이 아니라 직장이 없는 친구들 대상을 했더니 그게 20, 30대에 몰려 있더랍니다. 그게. 그러니까 이거는 그 소장님 말씀 똑같은 얘기입니다. 첫 번째, 내가 왜 쉬었을까? 일단 제도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한 6개월만 일하면 실업급여가 나오니까. 그럼 노르란 얘기고, 그리고 여기저기 노는 문화는 되게 발달되지가 그거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제도가 잘못됐으니까 뭐 어쩔 수. 근데 더 큰 문제는 소장님, 일을 해서 돈을 모은들 희망의 사다리를 올라갈 수 있는 게 제한이 보이는데 그렇게 아둥바둥 매 산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성장일 수도 있지만 말씀드린 대로 집값이 너무 오른 마음, 이제 희망의 사다리를 차고 올라가서 쏘 왓이라는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너무 높아져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아예 도전을 않는 거죠. 그리고 창업을 하든지 돈을 벌든지 뭐를 한번 해보려고 해도
내가 성공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럴 바에 뭐야. 냅둬 이대로 살다 죽을라는 생각이 나라도 저라도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건 이런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누가 잘못돼서가 아니라 젊은이가 잘못됐다, 뭐 제도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뭔가 something wrong이라는 얘기는 계속적으로 20년 전부터 이미 시작됐다. 25년 전부터 DJ 정부 때부터 뭔가 정책적 실패든 아니 뭐가 잘 됐든 간에 세태가 그렇게 흘러갔든 간에 한국 경제가 왔든 간에 뭔가 꼬여와서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문제는 소장님 이대로 가다가는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게 아예 일본식이 될 걱정한다는 거죠. 아예 성장하지 않는 경제, 다 포기한 경제. 일본은 좀 환장하는 게 뭐냐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3년 전인가 2년 전 조사한 적이 있었는데 맥도날드가 빅맥이 도쿄 시내에서 390엔이었어요. 빅맥이. 그때도 390엔이더라고요. 이건 소장님 성장하지 않는 경제의 아주 대표적인 물가 안정돼서 좋네요. 뭐. 좋죠. 하지만 그건 무슨 얘기냐. 물가 1원만 올려도 아무도 안 산다는 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 성장이 떨어진 저활력 경제의 특징입니다. 그러다가 일본이 드디어 한국한테도 1인당 GDP를 따라잡혔잖아요. 물론 한국이 잘해서 되면 일본이 더 밑에 깔린 거거든요. 그게. 예. 환율도 결국에는 소장님 환율도 경제의 강세라고 본다. 우리도 지금 환율이 높아졌지만 일본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한국보다. 근데 우리도 그렇게 안 되는 법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게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데 이런 근로의욕 저하, 전반적인 근로의욕 저하는 제가 말하자면 집값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쳐서 이것이 영향을 주는 거기서 파생되는 빈부격차, 가계부채, 그 다음에 그 내수부진, 그 창업계가 내는 게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나서 희망실종이란 희망저하, 희망실종이라는 상태에 가다 보니까 근로의욕을 낼 수가 없다는 말씀을 귀결을 짓자는 겁니다. 제가. 근데 소장님 말씀대로 제가 100% 동의하면서도 그게 결국은 저성장을 일으키는 거고 내수부지고 또 다시 돌아와서 그 근로의욕을 약화시키고 그게 다 저성장을 이런 지금 스파이럴로 들어왔다는 거죠, 소장님 이게. 아니 지금까지 얘기가 너무 우리나라의 경제 현실을 너무 우리가 비관적으로만 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근로의욕이 저하됐고 또 빈부격차도 심화됐고 또 사회 소위 사다리가 없어져서 희망이 실종됐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대책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해결책이 뭡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저는 10년 전 똑같은 소리 합니다. 이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일단 희망의 사다리를 살려놔야 되는데요. 젊은 층을 대상으로. 전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3동결을 주장을 했어요. 그 3동결이 뭐냐? 일단 첫 번째가 일단 우리 소비를 내수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세금을 동결하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종부세 그건 이 정부 들어왔으면 낮춰주기도 했으니까 그렇지만 어쨌든 세부담은 동결시켜야 되고 두 번째가 최저임금 더 이상 올리지 말고 그 최저임금이라는 게 가장 어떤 계층을 살리겠다고 선의를 부린 게 그 계층이 가장 피해를 입는 그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 메피스토의 법칙이라고 그러죠. 그게 메피스토펠레스라고 하는 악마. 이게 2000년 초에 독일에서 책이 나왔는데 그게 메피스토의 법칙이에요. 그게 메피스토펠레스의 약자가 메피스토의 법칙인데 모든 정책은 그 정책 목표와 정확히 반대의 결과를 내놓는다예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이 그걸 못 사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 만든 최대 피해자가 그 계층이에요. 왜냐하면 실업이 생기니까 다 잘리니까 여성을 도와주겠다는 계층이 그 정책이 여성의 최대 피해자고요. 집값을 내리겠다는 안정식 정책의 최대 반대 결과는 집값을 올리는 거예요. 그건 우리 민재인 정부 때 봤잖아요. 27번의 부동산 안정책 안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얘기가 메피스토의 법 이게 선의로 포장한다는데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최저임금 올리면 그 계층이 가장 피해를 보니 자영업 살리고 그 사람들을 살리려면 최저임금도 한 5년간 동결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게 고용을 늘리는 방법이에요. 세금을 부담 줄여주는 것은 그 가처분 소득을 소비여력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 마지막 제가 동결하자는 얘기 뭐냐면 건강보험료. 건보료가 우리 문재인 정부 때 이것도 선의에서 나온 얘기하잖아요. 맨날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돼 있다. 이 선의로 못 사는 사람들의 의료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기를 했는데 그러면 건보료가 나날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건보료가 세금보다 더 나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이 건보료도 사실은 다이어트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 3동결을 해서 시간을 벌자는 겁니다. 5년간. 그러면 그렇게 되면 뭐 소비혈액이 생겨요. 왜냐면 경제는 놀랍게도 자연치유력이 있습니다. 인체처럼. 그래서 이걸 동결해 내고 놓으면 창업기회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뭔가 이 새롭게 벌어지는, 아까 AI나 뭐든 새롭게 벌어지는 것들의 내수의 여력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집값 문제도 이렇게 금리 조절을 잘해서 집값도 사실은 동결했으면 좋겠어요. 올리지도 내리지도 말아야 돼요. 집값은 동결할 수는 방법은 없잖아요. 아니, 없는데 금리 조절을 잘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리 조절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야 돼요. 함부로 내리거나 함부로 올리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집값 조절을, 왜냐하면 내리면 일본식 버블이 껴지면서 장기 불황 올 수도 있고, 더 이상 올리면 여력이 없잖아요. 희망의 사대는 덜거리니. 그래서 부동산 문제는 굉장히 한국은행이 파인 튜닝을 해서 집값을 어떻게 하든지 동결 쪽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를 붙이면, 저는 이게 희망의 사다리가 좀 살아날 거라고 보고요. 또 하나, 이게 지금 우리나라의 또 하나 문제가 사람들이 소비를 않는 이유가, 자꾸 물어보면 경제는 심리거든요, 소장님. 심리, 내가 물어보면 왜 소비 안 하느냐, 왜 자꾸 미루느냐, 불안해서 그렇대요. 뭐가 불안해? 정치 상황이 불안하고, 요즘은 현 정부가 자꾸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자꾸 코너에 몰리는 거 사실이야. 뭐 영부인 문제도 있고 자꾸 그러니까 이제 뭐 불안하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불안한 것의 또 하나의 지표 하나가 저출산, 요즘 출산율이 올라서 굉장히 반색할 만한 얘기인데, 출산율이라도 올리는 정책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이게 희망을 살리는 지표거든요. 아, 한국이 출산율 늘어났대. 뭔가 좀 희망이 보이네. 출산율 올리는 거, 선생님, 제가 10년 전부터 떠든 얘기예요. 출산율 올리는 거 간단하다. 제가 10년 전부터 떠들었던 얘기가, 출산율 올리는 방법은 세 자녀를 낳으면 국가가 세 자녀 모두 중고등학교, 대학교 등록까지 다 책임진다. 일본이 시작했습니다. 제가 10년 전 떠들었는데 얼마 전에 일본이 시행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고등학교까지는 다 정부에서 대주고 있고, 대학교까지 대학도 지금 3분의 1 정도 국가 장학재단이요. 네. 대학교 전체 등록금 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돈을 뿌려요. 5조 8천억 원. 근데 그 3전에 내면 그 돈까지도 소장님 다 정부가 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세 자녀를 낳으면요, 소장님, 그 사람에 대해서 영구 임대주택, 영구입니다. 대형, 중대형, 최우선적으로 배치하자는 거예요. 소득권이 그런 집은 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집값의 문제는 해방이 되는 거잖아요. 자녀를 낳으면서. 그리고 세 번째 얘기가 뭐냐면, 세 자녀를 경력 단절돼서 직장이 없으면 그 어머니를 10년간 최저임금, 요즘 꽤 높아져 최저임금 주고, 동사무소 주민센터에서 가족지원관 이름으로 국가가 고용을 해주는 거예요. 10년 동안. 그러면 이게 애를 엄청 낳을 겁니다. 이게 돈이라는 게 제일 무섭거든요. 집 걱정하지 않지, 교육부 걱정 안 하면 애를 낳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출산율이 정말 올라가면 희망이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소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3동결로 시간을 벌고, 희망의 지표를 몇 개를 중점적으로 잡아서 출산율 같은 거 정책을 집중을 하면, 우리나라가 자연치유력이 경제도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분명히 우리가 살아날 기망이 보일 거라는 거죠, 그게. 지금 종합해서 이제 얘기해 보면은, 아까 세금, 최저임금, 임금, 그죠? 그리고 이제 건강보험 같은 쪽에서 동결하거나 그렇게 함으로써 시간을 좀 벌고, 사실 지금 한 서너 달 사이에 그 경제 무드가 굉장히 지금 장기 침체 쪽으로 확 쏠렸잖아요. 기회는 있어요. 아까 지적하셨듯이 중국이 세게 치고 올라오긴 하지만 미국이 중국하고 디커플링을 하기 때문에 일부 산업에서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당연하죠. 그렇게 볼 때 희망이 없는 건 아닌데, 정부가 주도를 해서 좀 지금의 이 분위기를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선도하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거죠, 제 얘기는. 김 박사님,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 시대의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청년층, 특히 20대에 대해서 좀 어떤 격려의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 젊은 층이 특히 어렵고요. 희망이 낮다, 뭐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일 거예요. 뭐 희망 고문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 희망 고문할 희망도 없다고 그러니까 그냥 느낍니다. 그런데
제가 2주 전쯤에 제주도를 가서 한라산을 등반했습니다. 제가 최초로 백록당까지 갔다 왔는데요. 맨날 그 한라산 보기만 하고 저도 밑에서 저 언제 올라가. 근데 지금 이 나이에 안 올라가면 이제 못 올라갔어서 그날 출발해서 한라산을 올라갔습니다. 근데 이제 밑에서 보니까 까마득해요. 아까 에베레스트 표현을 했는데 한라산도 굉장히 높습니다. 성판하게 출발해가지고 계속 출발하는데 그때 느낌이 뭐냐면 에이씨 오늘 안에 올라갈 수 있을까 좀 그 막연함. 근데 올라가치더라고요. 포기만 하지 않으면. 근데 그때 느끼는 거 퍼센트의 법칙을 믿자. 뭐든지 조금씩 늘어나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돈이라 저축을 한다면 몇 퍼센트 늘잖아요. 은행에서 2, 3%, 4% 주잖아요. 그 4%를 꾸준히 유지하면요. 무시무시하게 커집니다. 그러니까 한라산 올라온 것처럼 어느 순간 뒤를 돌아보면 내가 이렇게 많이 올라왔단 말이야.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난다. 이 세대는 위를 쳐다보니까 이게 너무 막연하고 이게 이제 내가 이거 어떻게 이걸 하겠어 포기를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계속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고 그 사이에 한국 경제가 꼭 이런 식만 정체되는 게 아니고 또 어떻게 세상이 흐르다 보면 반드시 좋은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어떤 식으로. 근데 그건 준비된 사람한테 오더라. 그 좋은 기회가 잡을 수 있는 뭐 우보 뭐 천리란 얘기 있잖아요. 소보름으로 가도 천리를 간다처럼 꾸준히 가면 이게 어느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그 결과로 오더라. 뭐 돈을 저축한다면 그 한 5세쯤 되면은 난 매년 4%로 저축을 했고 인컴의 몇 %를 저축했더니 그게 뭐 강남의 아파트가 생기더라. 그런 친구도 봤어요, 저는. 자기는 그것만 유지했다는 거, 4% 룰을 유지한다는 거. 그래서 꾸준함과 우직함이 그리고 어떤 느낌, 그러니까 자꾸 급할수록 돌아가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직지게라는 손자법에 나오듯이 돌아가는 걸 같이 하면 제일 빨리 가는 길이다. 그게 내가 엔비디아에 투자하는 내가 병신, 비트코인에 일찍 투자하는 내가 병신,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거는 직선을 가겠다는 뜻이거든요. 하지만 직선 가다가 수많은 실패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후배들을 보면. 근데 돌아가는 차가 꾸준히 우보를 갔던 사람들은 굉장히 40, 50대째 보니까 성편이 다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는 포기하지 마라. 그리고 꾸준해라. 그리고 우직하게 나가라. 그리고 그 퍼센트의 힘을 믿어봐라. 꾸준함이 다 이긴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좋은 결과 있을 거라는 거죠. 네, 김 박사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요시해라.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해서 예를 들면 뭐 소위 파이어족이라고 그러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그 다음에 놀겠다. 빨리 은퇴하죠. 예. Financial Independence and Retire Early. 그게 파이어족인데 나는 그거 잘못된 목표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이제 90세 100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40세에 떼돈 벌고 50년 놀 수 있어요? 못 놀아요. 못 놉니다. 네. 절대 못 놉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을 중시해라. 그러니까 어떤 목표를 정해놓고 꾸준히 매일 그걸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거.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지. 뭐 결과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그거는 실망으로 이어져요. 좌절로 이어지. 그러니까 달성 못하면 좌절이지만 달성해도 그 다음에 또 힘들어요. 실망한다고. 허전하다고. 그렇죠? 그래서 행복이란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 생기는 거다. 나는 그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오늘 아주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별 말씀도 하십니다. 네.